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2시간에 걸쳐서 영종조대의 탕평 정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영조의 탕평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음식을 먹어본 적 있나요? 아마 먹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바로 이 음식이 탕평채입니다. 다들 들어봤죠? 이 음식을 영조가 신하들과 정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먹으면서 여러 색깔의 음식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요리가 된 것처럼 여러 색을 가진 붕당들이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면서 정치하기를 바랬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탕평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붕당 정치였던 분화되는 과정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선조대에 들어서서 살림 세력이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고 이들이 이조전랑 임명 문제나 아니면 훈구 세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두고 처음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선조 말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분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조가 죽고 강해군이 즉위했을 때는 북인이 정권을 잡았다가 인조 반정을 계기로 북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정권을 잡고 여기에 남인이 같이 정치를 참여하는 형태로 오랫동안 분당 정치가 전개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싸우게 되죠. 두 차례의 예송과 그리고 세 차례의 환국을 겪으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 세력은 숙종 말년에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후에 결국 노론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송과 항국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갈게요. 총 기해 예송과 갑인 예송 두 차례의 예송 끝에 남인이 우세한 상황이 되었었죠. 이 예송 논쟁은 단순한 장래 절차를 논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집권 세력인 서인과 여기에 대항해서 계속해서 정권 교체를 추구해온 남인 간의 치열한 정치적 다툼이 그 본질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예속 논쟁 끝에 남인이 우세한 상황이 되었고 현종이 죽고 이제 숙종이 즉위를 하게 되지요. 숙종이 즉위를 한 후에는 이때까지 붕당 정치의 모습에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이 등장했다고 했어요. 국왕에 의해서 집권 붕당이 완전히 바뀌어 이제 하나의 당이 독재를 하는 일당 전제의 국면을 보이게 되는 바로 한국 정치가 시행됩니다. 총 3차례의 한국이 발생하였죠.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 세 차례의 한국의 그 내용을 간단히 우리가 배웠어요. 이 한국을 끝으로 최종적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서인이 다시 그 숙종의 후사 문제를 두고 소론과 노론으로 다시 분당하게 됩니다. 먼저 소론이 지지한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몸이 허약했던 이 경종은 노론 세력의 치열한 정치적 공격 속에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론의 요구를 적절히 처리하면서 자신의 이복 동생인 연인군이 세자로 책봉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러다 결국 재위 4년 만에 경종이 죽고 이제 이복 동생이었던 연인군이 영조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노론의 막강한 지지 속에서 왕이 된 영조는 그 속에서 적절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태껏 봐왔던 붕당 정치의 폐해를 개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바로 오늘 배울 탕평 정치를 시행하게 되지요. 네. 자, 그러면 어느 한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여서 왕권을 강화시키려 한 이 탕평 정치를 펼치게 된 그 배경을 알아보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도 배운 내용을 통해서 붕당 정치의 폐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학습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읽고 스스로 답을 먼저 생각해 보고 다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자료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에서는 이 붕당의 폐해가 요즘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학문의 문제에서 그 분쟁이 일어나더니 이제 한쪽 사람들을 모두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인재도 많지 않은데 근래에 들어서 인재를 등용할 때 모두 같은 붕당 사람들로만 뽑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맥 정치를 시행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관리를 등용하는 부서는 유배된 사람들의 죄가 무거운지 가벼운 것인지를 헤아려 바로 탕평의 정신을 수용토록 하라라고 영조가 명령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붕당의 그런 폐해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네, 그쵸. 균형을 이루는 어떤 올바른 정치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올바른 정치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당파의 이익만 앞세워서 정치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탕평을 실시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실시했다고 볼 수 있네요. 특정 붕당의 권력 독점을 막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탕평 정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탕평책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과서를 보고 빈칸을 채운 다음에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영조의 탕평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치적인 부분이 바로 영조의 탕평책에 해당되죠. 영조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탕평파는 영조의 탕평책을 지지하는 신하들을 의미하는 걸로 노론과 소론의 온건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용했던 붕당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또 붕당을 내세워 상대 당을 공격하면 관직을 박탈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붕당 정치의 그 시작점이 되었고 이후에 당장의 큰 원인이 되었던 바로 이 이조전랑 관리의 인사권을 쥐고 있던 막강한 자리였죠. 이조전랑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서원을 전국의 많은 서원을 정리했다고 해요. 이 서원 우리가 성리학적 사회질서 할 때 배웠습니다. 어떤 기관이었나요? 네, 그쵸. 유학자에 대한,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동시에 제자들을 교육하는 사립교육기관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서원이 이후에 붕당의 근거지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각종 폐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많은 서원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또한 이런 탕평책뿐만 아니라 힘들어진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펼치게 돼요. 네, 바로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균역법을 영조가 실시했었다 했던 내용을 배웠습니다. 균역법은 어떤 제도였나요? 그쵸. 군역에 대한 세금 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1년에 2필을 납부했던 그런 군포를 한 필로 대폭 감소시켜 줌으로써 백성들의 군역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노비종부법이라는 법도 실시하게 돼요. 원래는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노비면 그 자식은 무조건 그 신분이 노비가 돼요. 그런데 노비종부법은 그 노비 소생의 신분을 모계 쪽, 그러니까 엄마 쪽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노비고 어머니가 양인이면 그 자식은 양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왜 이런 정책을 실시했을까요? 네, 이때 이제 세금을 내는 대상인 양인들이 많이 줄었고 또 국가의 재정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양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어떤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신문고를 설치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문고 제도가 이전에 폐지되었던 것을 다시 부활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신문고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스스로 알릴 수 있도록 그 대궐 밖에 설치한 북입니다. 그래서 이 북을 울려서 억울함을 백성들이 직접 알릴 수 있도록 한 그런 기구가 되는 거죠. 이 신문고는 조선 태종 때 처음 설치되었다가 연산군 때 폐지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영조 때 부활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얼에 대한 차별도 완화했다고 그래요. 이 서얼이라는 존재는 첩의 자식을 의미합니다. 조선은 적장자 중심 사회였다 하는 거 배웠을 거예요. 적자가 이제 본처의 자식이라면 서자와 얼자,
서어른 서자와 얼자를 함께 어우르는 말인데 서자와 얼자는 그 첩의 자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서자는 양인, 첩에서 나온 자식을 의미하고 얼자는 어머니가 천인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설들은 이제 관직 진출에도 큰 한계가 있었고 집안에서도 재산 상속권도 없었다고 해요. 이러한 차별들을 좀 완화시켜주고 정조대에 들어가면 서어를 적극적으로 관직에 등용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조대에 또 각종 편찬 사업들이 많이 진행돼요. 속대전이 편찬되었다고 했는데 이 속대전은 조선을 대표하는 또 다른 법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전에 배웠던 조선시대 대표적인 법전 어떤 책이 있었나요? 그죠? 경국대전이 있었죠. 이 속대전은 그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경국대전이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던 것들을 좀 수정하고 보완해서 시대에 맞게 다시 개편한 법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는 조선의 각종 여러 문물 제도를 분류하고 정리한 어떤 백과 전서적인 서적이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영조 때에도 활발한 편찬 사업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영조대의 정치에 한계점이 있죠. 영조는 일단 노론 세력의 지지 아래에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노론 세력에 의지해서 이들 중심으로 또 다른 외척 세력이 성장하기도 했다는 굉장히 크나큰 한계를 남기게 됩니다. 영조가 즉위를 할 때 세 가지 한계점을 안고 즉위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노론 세력의 지지 아래 왕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론 세력의 어떤 뜻을 크게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의 왕이었던 이복형인 경종을 영조가 독살했다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해요. 이것도 큰 어떤 약점으로 잡히게 됩니다. 또한 영조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그쵸? 숙빈 최씨. 이 사람은 무술이 출신, 천한 무술이 출신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신분이 출신이 좀 천했다 하는 그런 약점도 같이 안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조가 더욱더 공부 열심히 하고 자신에게 엄격히 대했던 모습이 있어요. 이러한 부담감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영화 사도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좀 더 연장해서 사도세자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도세자는 영조가 42살 때 얻은 늦둥이 아주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아끼고 예뻐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도세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생후 6개월에 아버지의 부름에 대답을 하고 또 돌 무렵에 그러니까 1살 정도 됐을 때 사치스러운 비단옷 대신에 검소한 무명옷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3살 때는 그 어려운 효경이라는 책을 읽고 글까지 썼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고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 사도세자는 공부보다 무예나 어떤 그림 이쪽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병법책을 나중에 쓸 정도로 여기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조는 이러한 부분을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더욱 공부하라고 혼을 내고 더욱더 엄격하게 아들을 대했다고 해요. 이렇게 점점 이제 부자 사이가 틀어지는 와중에 결정적으로 이들의 사이가 틀어진 계기가 있죠. 바로 사도세자가 15살이 되던 해에 대리청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자가 왕을 대신해서 정치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세자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는데 대리청정을 시작한 사도세자는 원래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아버지랑 좀 다르기도 했고 그리고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항상 엄격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굉장히 크게 잘못을 꾸짖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주면 들어줬다고 뭐라 그러고 안 들어주면 들어주지 않았다고 뭐라 그러고 점점 이제 다양한 압박과 부담감 때문에 사도세자의 마음의 병은 깊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영조를 아주 극도로 무서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는 병에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영화를 보면 항상 그 옷을 풀어 헤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정신병이 오기 시작하고 공부나 이런 것들로는 완전히 멀어지게 된 거죠. 궁궐을 탈출해서 막 열심히 놀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궁녀를 칼로 죽이기도 하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까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영조는 이제 점점 사도세자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본인의 관심을 아들에서 이제 손자, 이후에 정조로 즉위하게 되는 손자에게 그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손자를 굉장히 예뻐하게 돼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대신에 손자를 예뻐하는 그런 모습에 더욱더 씁쓸했겠지요. 네. 이렇게 악화되어 가던, 이 둘 사이가 악화되어 가던 중에 이제 결정적인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세자의 친어머니인 그 영빈이 씨가 영조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 세자가 칼을 들고 왕을 위협하려 한다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진짜 사도세자가 영조를 어떻게 시해를 했다면 이건 역적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역적의 자식들, 그러니까 정조 손자까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스스로 죽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은 바로 이제 신하들의 만류에 철회를 하게 되지만, 네, 곧바로 네, 이 뒤주를 가져와서 네, 사도세자를 가두고 그냥 알아서 스스로 죽도록 내버려 두게 되지요. 아들이었던 정조는 이제 막 울면서 아버지를 좀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네, 그런 장면을 본 적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사도세자는 쓸쓸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사도세자가 이제 이 세자가 죽은 뒤에 영조가 세자의 죽음을, 아들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네, 바로 사도라는 칭호를 내려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사도세자가 죽고 그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가 그 다음 왕위를 잇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정조의 탕평 정치는 또 다른, 영조의 탕평책과 또 다른 면모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조의 탕평 정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